뉴욕 서민 월급의 60%가 사라진 이유. 맘다니는 로빈훗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인도계 무슬림 이민자 출신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그는 철옹성 같던 기득권 부유층과 인종의 벽을 넘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맘다니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청년층과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의 서민층들입니다. 뉴욕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유층 증세로 임대료를 동결하고 무상버스 및 교육,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는 맘다니의 공약에 희망을 본 것입니다. 부유층 증세라는 말을 하는 순간 트럼프와 뉴욕의 부유층들은 맘다니에게 거부감이 들겠네요. 빼앗기는 입장에 놓인 부유층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맘다니는 과연 자신의 공약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맘다니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알고 싶으면 뉴욕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뉴욕은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그와 함께 매년 3에서 5% 임대료 인상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매년 임대료가 인상된다고요? 뉴욕은 경제, 금융, 문화에 있어 세계적인 매력을 가진 대도시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자본이 뉴욕의 부동산과 금융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매년 임대료가 상승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 시점까지 계속 매년 임대료가 3에서 5%씩 인상되어 왔죠. 그럼 뉴욕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청년들의 소득은 임대료 인상폭만큼 소득이 올라갔나요? 그게 됐었으면 맘다니가 당선되는 초유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뉴욕 서민층들은 어느 정도 주거비를 부담하나요? 소득의 60%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저소득층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뉴욕은 주거비가 소득을 완전히 압도하는 고비용 대도시입니다. 한편 한국의 서울은 소득의 20에서 30% 수준이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죠. 뉴욕 서민층들의 연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하나요? 5만 불이니까 원화로 하면 연 6,750만 원 정도인데요. 이런 소득으로 뉴욕시에 살면 적자에 빚을 지기 쉽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죠. 그럼 알뜰한 뉴욕 서민층들의 한 달 살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뉴욕 청년 서민의 경우 월급 3,200달러에서 소득의 60%인 1,900달러를 주거비로 내면 나머지 40%인 1,300달러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 학자금 상환, 경비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의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데 서민층이 월소득의 40%인 1,300달러로 과연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빚을 안 지면 천만다행이죠. 저축, 재정적 자립, 미래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생존이 빠듯한 최저임금인데 말이에요. 뉴욕이 무대인 미드 프렌즈에서 현실적인 생존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거를 통한 결합의 경제 규모를 이루는 거죠. 극중 인물 중에 혼자 살던 고학력 고소득자인 로스를 제외한 챈들러, 모니카, 레이첼, 피비, 조이 그들 모두 혼자 살 경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인 1가구 형태로 짝을 지어 동거를 합니다. 그 중에 모니카와 레이첼, 챈들러와 조이가 각각 짝을 이뤄 맨하튼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월세와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재정 여력을 30% 이상 키울 수 있었고요. 이 드라마는 첫 화부터 인상적인 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서 도망친 레이첼이 백수가 되자 친구인 모니카 집에 얹혀 살기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드 프렌즈는 동거 공동체의 안전망을 보여줍니다. 집세와 생활비 부담을 나눔으로써 주거, 재정, 정서의 안정과 여유를 가지게 된 거죠. 심지어 혼자 살던 고학력 고소득자인 로스마저도 극중에서 잠시 백수가 되는데 이 기간에는 친구들의 집에 얹혀 살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함께 제공해 준 거죠.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거는 갈등으로 관계가 파탄나면 바로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맘다니의 공약대로 이루어지면 서민층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잘 실현될까요? 맘다니는 부자 증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시 인터뷰 영상을 보더라도 잘 사는 부자 시민의 경우 대재앙이라고 말하고 서민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듯이 말하더군요.
이해와 관점이 다르니 이미 갈등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뉴욕 시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맘다니가 말한 바를 다 이뤄낸다는 건 초고난이도 미션입니다. 무엇보다 뉴욕 서민층들이 맘다니에게 기대가 높은 만큼 그들의 인내심은 매우 낮을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탈출각이나 맘다니의 뜻을 무효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특히 맘다니는 선거 기간 내내 부자와 서민층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발언을 해서 당선했어요. 뉴욕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자의 편을 서겠다. 이런 분위기만 냈기에 당선 이후 실무를 진행할 때 엄청난 어려움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부자들이 협조해줘야 맘다니의 공약이 잘 실현될 텐데 현재로서는 빼앗기기 싫은 데다 부도덕한 착취자로 수차례 낙인 찍힌 뉴욕 부유층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을 만난 심정일 겁니다. 게다가 맘다니의 임대료 동결은 극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임대인들이 규제를 피해 주택 신규 공급을 중단하거나 주택을 콘도로 전환하여 임대 시장에서 아예 매물을 빼버리는 생존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설을 낳게 됩니다. 맘다니가 내세운 선의의 정책이 현실이란 악마의 디테일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쇼츠로 다뤘던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맘다니에게는 이 모든 정치적 공격과 사회 경제적 역설을 막아낼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하겠네요. 맘다니는 자신의 이상주의를 냉철한 실용주의로 전환시켜야만 할 겁니다. 예로 뉴욕 부동산 대표와 교섭하여 2년 기간 한정으로 임대료 동결을 먼저 협의로 끌어냅니다. 이 2년 기간은 지지층에게 즉각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부유층에게는 협력하지 않으면 영구 규제도 가능하다는 압박을 줘서 대규모 자본 이탈 없이 상황을 관망하게 하는 거죠.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완만한 임대료 상승만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한 실용주의로 부유층의 숨통을 틔워주고요. 그와 동시에 부자 증세에 대한 당근으로 뉴욕시가 영구 소유하는 양질의 동거 전용 공공임대 단지 개발 건설에 부유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맘다니가 어떤 식으로 해낼지는 관심 갖고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맘다니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합니다. 서민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부자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할 겁니다.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미국 사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맘다니는 이상주의자에서 가장 스마트한 실용주의자로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맘다니 자신의 정치인 커리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요. 로빈 훗의 열정에 구조적 해법과 영혼을 갈아넣는 정교한 일처리를 해낼 때 맘다니 시장의 뉴욕은 미국 사회를 새롭게 변모시키게 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